많은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한국에서 차이나 드림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중국을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공기관에 있을 때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베이징에 갔다가 허난성 정조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절강성 항저우에 갔다가 상해까지 들러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중국의 관료들을 많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끊이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한 사람이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특급 호텔에 저를 접대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액수를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시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 우량회라고 불리우는 오량액이라는 그 중국의 가장 좋은 술 한 병이 그때도 2002년입니다.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런 거를 한 7, 8병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나와서 껍질 몇 개만 먹고 또 드러냅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제가 하나로 계산해서 저를 접대하는 비용이 얼핏 잡아도 15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기업인 한두 명하고 제가 한 5명 정도가 일행이 되어서 갔었는데요. 너무 그렇게 접대가 과하다 생각을 했고 정조우에 갔는데 벤츠차를 비닐을 뜯지 않고 저를 위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비닐을 떴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 한 대 샀다고. 황주에 갔는데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 측의 관료와 같이 저녁을 하는데 운전기사도 같이 먹어요. 그 사람의 운전기사도요. 그런데 월급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자기 딴 약속이 있어서 거기 좀 가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저를 접대하겠다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하이에 가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일개 정부 부서에서 시에 빌딩을 한 30층짜리 빌딩을 가르치더만은 저거 우리 빌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있으면 거기 사장으로 간다. 퇴임하고. 참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싶어서 골목으로 갔더니만 그야말로 당시에 몇백 원짜리 밥을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 쌀에다가 덮밥 비슷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호화찬란한 중국의 관료들 그리고 그 이면에 서민들의 삶, 그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월급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고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고급 공무원이. 그럼 기사는 얼마 받냐니까 그것도 한 40만 원 받는데요. 그 월급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접대를 하느냐니까 이게 공무원 접대비로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웃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쪼르고 쫄라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자기들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오후만 되면 다 나간답니다. 돌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결혼식부터 마작, 행사, 뭐 개인의 개업식 나가서 다 받아와서 한 대 모았어. 전체적으로 일부는 같이 쓰는 비용으로 하고 일부는 계급대로 나눠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은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점심 먹고 좀 이따 다 나가는 거죠. 자, 중국 공직사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저보고 제 아는 한국의 유명한 정권의 한 2인자쯤 되는 사람이 고작 몇 억 먹고 깜빵에 갔다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몇백억을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친척들로 해서 계좌로 하기도 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제가 중국에 관해서 집요하게 연구를 해본 결과 당시 한국은 중국 붐이 2000년대 초반에 일기 시작을 해서 굉장했지요. 그래서 애들을 전부 중국 유학을 보내고 기업들은 전부 중국을 향해서 가고 투자하고, 그럴 때 저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이 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런 중국과 같은 거대한 여러 가지 민족의 이 아프리카와 뉴욕이 공존하는 듯한 이런 경제 양극화, 그리고 저 거대한 부패, 그리고 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주의 의식의 부존재, 이런 사회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이나 한마디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되고 관시와 권력과 부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고 태자당이니 뭐니 해서 가문이 이 대기업의 순서를 정하는 이런 나라에서 권력의 결정이 경제의 방향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잘 나가는 민간 출신 권력과 유착된 재벌 회장이 순식간에 숙청이 되어버리고 부패 척결이나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런데 알고 보면 줄을 잘못 섰을 뿐이고, 그렇게 부패 척결을 한 사람 뒤에는 또 수많은 부패들이 있고, 덩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해서 성공시켰다 했는데 덩소평 자제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패, 그리고 리펑부터 시작을 해서 강택린 자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 지금 또 시진핑이 주변의 부패, 또 중국에 총리하면서 검소하기로 소문났던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총리가 실제 재산이 몇 조라는 부패,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중국 사회라는 데서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반중 의식이 체화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정권부터 재벌까지 전부 친중으로 돌았습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친중이었어요. 그렇게 해가 열심히 중국에 몰려가더니만 이제는 차이나 드림이 차이나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사드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기술을 다 빼고 익힐 걸 다 익혀서 이제는 들어오라고 유혹할 때하고는 다르게 냉정하게 변해서 한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있었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드로 핑계거리를 완전히 잡아서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개성공단이나 그 다음에 현대 아산 관광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이 성공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북한이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 정치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을 하는 사람은 북한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회사들이 북한에 안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중국에서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애청 못할 중국, 기업 투자 14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 기업이 탈중국 바람이 일었다. 올해는 투자가 30% 줄어서 20억 불을 밑돈다. 그래서 동남아, 인도 등으로, 유럽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기업 정책의 진저리를 기업들이 내고 있다. 이러면서 제멋대로 룰을 바꾸는 중국 정부, 감언 이슬로 한국 배터리 업체를 유치하고 난 뒤에 석 기술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거를 또 한 군데 차립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품 인정을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업체들, 한국의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업체들도 삼성의 스마트폰의 절반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LG도 동남아나 멕시코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일본 사람들도 한 발 앞서서 중국에서 발을 뺍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양심과 도덕이 없습니다. 쌍용을 인수해서 중국이 쌍용이 가지고 있는 SUV에 대한 기술을 뽑아간 다음에 냉정히 쌍용을 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상하이 기차에서 그랬죠.
자, 중국이라는 사람들이요,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그 기업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공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중국의 싼 임금에 눈이 멀어서 갔을 뿐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눈이 멀었고, 중국은 자신들이 그 기술을 뺏길 때까지만 그들이 필요해서 유치를 하고, 또 자신들이 부족한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고용을 원했을 뿐이고, 일정하게 중국의 기술 수준이 도달한 부분부터 전부 다 팽개치기 시작을 했고, 저 나라에는 특허도 없고 저작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뺏깁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유명한 거 다 뺏기고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무슨 엔터테인먼트, 케이팝, 한류 해가지고 중국 투자니 어쩌니 하지만은 중국이 그거요, 전부 한국의 케이팝이나 한류를 뺏기기 위해서 투자하고 인력을 빼간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팽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는 도덕성이 없는 나라고 양심이 없는 나라고 룰과 규칙과 한마디로 합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태와 더불어서 돈 갖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째 이 단순한 진리를 그렇게 고급 인력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최고 기업들이 모르고 중국에 몰빵을 했다가 지금 이 꼴을 겪고 있다는 겁니까? 자, 일본이나 대만에는 한국보다 한 발 앞서서 동남아로 다 옮기고, 일본도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충돌을 겪고 난 이후에 얘네들은 상종을 못할 애들이라 생각을 해서 아예 중국의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기업들이 전부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베트남에 치중을 하고 싱가포르에 치중을 하면서 동남아를 자기 기반화해 갔던 겁니다. 자, 대만도요, 이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이 결국은 대만을 중국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여서 친중파를 늘린 다음에 흡수 통합을 홍콩처럼 하려 한다 생각을 하고요, 남향 정책을 써서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잠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이용 가치가 끝난 한국 기업들을 사드를 핑계로 쫓아내는 겁니다. 중국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유통입니다. 중국에서요, 우유 안 먹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자들이요. 왜? 전부 속이니까. 유통이라거나 금융이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존재를 하는데 중국에는 금융이나 유통에 있어서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서방 기업들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 은행을 통해서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죽어도 유통이 선진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덕성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멋모르고 들어갔던 한국 기업들이 마치 사드 리스크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사드 리스크가 오기 전에도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저가 매각을 하고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가 철수 밝힌 마트 외에도 22개 계열사의 중국과 관련되는 부분에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마트도 지금 중국 철수를 결정을 해서 한때는 30개가 있던 이마트 매장이 현재 6개만 남아 있는데 이걸 발을 다 빼려고 하고, 홈쇼핑도 중국이 마치 황금시장인 것처럼 몰려갔다가 전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지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 소송까지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철수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중국 내의 반한 정서라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중국의 인민들한테 오다 내리면 이 중국의 무지한 인민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부 오다 하나에 대부분 다 그냥 따라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 경제입니까? 이거는요, 북한과 중국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사이에
중국은요, 한국은 중국 가서 처음에는 좀 버는 척 하다가 지금은 본전도 못 찾고 다 회사 거들라고 뺏기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한국 기업이 중국 가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국은 그 사이에 그 한국 기업들을 다 뺏겼습니다. 현대차가 가면 현대차의 협력회사, 하청회사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중국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기술이 형편없잖아요. 근데 중국에 들어갔던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디자인이나 엔진 모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의자까지 다 중국이 뺏겨버립니다. 중국의 짝퉁차가요, 유럽에 있는 무슨 BMW, 벤츠, 아우디부터 뭐 레인지 로버까지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도요, 유명한 독일 3사차나 비슷하게 뺏겨갖고 내놓으니까요,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언뜻 보면 모를 정도로 뺏겨버리고 한국의 자동차 협력회사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력의 격차가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려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제3국을 겨냥해서는 중국 기업과 한국이 지금 경쟁 관계가 되는데 중국의 덤핑을 당하기가 어렵고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을 당했습니다. 이 조선업계에서요, 이 세계 최대 첨단 컨테이너 수주 경쟁에서 중국이 싼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LNG선 이런 정도만 한국이 아직 중국을 못 따라오는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 나머지 부분에는 조선에서도 거의 추격이 다 됐고요. 심지어 ICT나 AI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지금 몇 년 차로 좁혀져 왔는데 그 LCD에는 이미 한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 그러죠. 여기에서도 지금 중국이 한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아서 이 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자동차도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수준은 못 가고 중국한테는 따라잡히려고 이러면서 중간에 끼어서 자동차의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1.2년밖에 안 된다는 거고 중국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는데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중국이 배터리 업체들을 중국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치해가지고 다 뺏겨버려서 이제는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요. 당장 눈앞에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이 나라가 뭣도 모르고 생산을 막 해대다가 결국은 다 따라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죠. 아이폰을 갖다가 정상적인 수리센터에 가면 뭐 38만 원이 가려고 리퍼폰 가져가라 그러고 수리 잘 안 해줍니다. 그렇죠, 애플이요? 그러면 두들겨 보면 아이폰 B자로 그러니까 B로 수리해주는 사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아이폰 물에 빠졌다가 들고 가면 아이폰 부속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폰은 분해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예 새로 나온 아이폰 X인가는 단추도 하나 없다지 않습니까? 뜯지도 못하게 돼 있는 아이폰이 한마디로요, 중국 현지의 팍스콘이 하는 그 공장에서 온갖 아이폰 부품들이 다 카피되어가 짝퉁으로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한국에 아이폰 부품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거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는 롯데 제과부터 시작을 해서 롯데 칠성까지 롯데 계열 회사 22개가 중국에 투자한 돈이 10조인데요. 롯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드하고 관계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중국이 롯데 사업을 중국 내에서 살려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롯데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롯데는 중국에서 팔고 전부 다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으로 진출한 부분을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롯데는 일본 돈 가져와서 한국에서 벌었다가 중국에서 다 뜯기면서 지금 나올 건데
자,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의 지금 전 산업의 손실이 8조 5천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당한 것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큰 부분일 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간과하고 마치 차이나 드림이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이건 한국 사람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획일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이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유튜브에 제 블로그에 보면 경제 문제나 이런 걸 해설하는데도 중국에 대한 문제를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요. 네가 중국 전문가가 뭘 하냐. 머지않아서 중국이 추월할 거다. 미국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은 갖고 중국이 앞으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다. 베레벨 희한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화폐전쟁 같은 책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경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정치가 민주적이고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독립되어서 정치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틸라미가 오랑캐 훈족의 수장도 로마를 멸망은 시키는 것은 가능했습니다만은 멸망시킨 다음에 훈족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훈족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훈족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결국은 로마를 멸망시켰다 하긴 그러고 아틸라가 로마를 거의 위협을 해서 무릎을 꿇린 다음에 이렇게 암살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로마는 맛이 갔다.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이 반복되면서 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건데 그 선두에 훈족의 아틸라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를 점령을 하거나 협박하는 데는 가능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민족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로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은 그런 민족들은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돌걸족부터 여진족, 또 그란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잠깐은 반짝하고 중국을 점령했지만 중국에서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한마디로 올바른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인식과 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시민들이 그 권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 경제의 룰이 경험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전인대 등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지배 지속, 왕치산 퇴진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치산이 결국은 퇴진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저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요, 경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고 정권부터 시작해서 재벌까지 중국에 올인하다가 이 지경을 겪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작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경제 몰락하니까 빨리 발을 빼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자, 중국 이제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